뭐 1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 이제 농경 발상지에서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큰강유역, 그다음에 산간부, 그다음에 해안지대, 이건 뭐 짝지어서 그 주장한 사람하고 짝지어서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뭐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큰강유역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문명, 우리가 4대 문명들이 잘 발달되어 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뭐 황하 문명,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 이런 식으로 문명하고 관련이 깊다. 여러 가지 발달된 문명들이 그 농경 발상지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산간부는 보통 이제 기후적으로 보면 이제 그 산간지 고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서늘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지대에 발달했던 문명들이 이제 마야 문명, 대표적으로 잉카 문명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산간부 쪽에 발달했던 문명들이죠. 좀 마찬가지로 문명하고 연관이 깊고요. 그다음에 해안지대는 이제 데트 웨일러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런 지역이다.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그 기본 과정에서 교재를 보고 또 내용들을 볼 거고요. 이 정도만 짝지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 기본 과정에서는 눈에 익혀 두시면 좋겠고요. 자, 재배의 발달, 비교적 출제 빈도가 뭐 한 30%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올해차 지방직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근데 출제 형태는 아주 쉽게 출제가 됐었어요. 뭐 우리가 그냥 그 공부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뭐 맨델의 유전 법칙이 이제 맨델에 의해서 밝혀진 이론이라는 것 정도가 답이었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쉬운데 이제 우리가 좀 안 들어봤던 그런 이제 그 인물들이 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뭐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탈레스,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이 들어봤는데 텔레스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식물은 물에서 양분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물로부터 양분을 얻는다고 주장한 사람은 텔레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유기양분설, 여러 가지 토양 중에 유기물로부터 양분을 얻는다는 유기질설. 그 제자들인 뭐 왈레리우스라든지 테어 등에 의해서 이제 그 주장이 신봉이 됐다. 뭐 밑에 지문은 중요하지 않은데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유기질설 정도는 짝지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소시루는 이제 수경 재배 실험이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이루어졌다는 것 정도. 이게 수경 재배 실험이 요즘도 활용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필수 원소, 예전에는 이제 16가지 했었는데 이제 17가지였었죠. 보통 수경 재배에서 이제 그 필수 원소들의 이제 필요성을 이제 밝혀내죠. 보통 이제 한 가지를 부족하게 해서 어떤 그 부족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수 원소들을 구분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로이스, 얘도 출제는 됐었죠. 비료 3요소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식물의 NPK가 질소인 카리가 중요한 원소임을 밝혀낸 사람. 그다음에 리비히는 무기영양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유기영양설, 유기질설, 리비히는 무기영양설. 마찬가지로 출제가 됐었던 지문이고요. 짝지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가 더 가 있는데 로이스는 이제 채소이루 법칙까지. 채소이루 법칙은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전공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이제 비전공자들은 잘 모를 텐데, 보통 여러 가지 이제 양분들이 식물 생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원소, 양분에 의해서 식물 생육이 좌우가 된다는 이론이 이제 채소이루 법칙이죠. 통나무로 만든 그 용기, 보통 전공 서적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BCD는 BCD는 아직까지 뭐 출제된 적은 없지만 뭐 출제 안 됐으니까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로이스와 길버트는 그 인산질 비료를 최초로 합성을 해서 발명을 해낸 사람이고요. 최초 이제 인산질 비료가 이제 과린산 석회고요. 뭐 뒤에 이제 비료 이제 12 부분에서 이제 비료도 공부를 할 텐데 뭐 인산질 비료죠. 과린산 석회. 과린 할 때 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인산질 비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버와 보시는 이제 암모니아 질소질 비료인 암모니아태 비료를 합성해서 공급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삭스와 롭스 수용제비를 필수 원수로 10원소를 구명하고 수용제법을 확립한 사람이기도 하다. 다 인물들이 2명씩 짝지어져 있으니까 출제하기가 좀 비교적 용이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도. 보신 컬트 콩과작물이 공유질소를 고정해서 식물에 공급한다는 사실을 밝힌 사람이다. 그 다음에 헤겔 근류균과 콩과작물의 관계를 규명한 사람이다. 근류균 근류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를 근류균이라고 하죠. 근류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말이 비슷해서 근류균 근류 유 근류 근류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종류는 이제 근류균이라고 하고요. 근근류는 보통 이제 뿌리에 이제 같이 공생을 하면서 물론 이제 뿌리의 양분을 토양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해서 이제 식물한테 공급하는 건데 얘는 이제 그 형태가 뿌리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근류 이렇게 불러요. 물론 이제 다시 뭐 내생균류, 외생균류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보신컬트, 그 다음에 헤겔, 살펠트, 콩과작물로 생육은 전에 생육했던 토양을 옮겨주면 더 좋아진다는 설을 증명한 사람이다. 살펠트. 뭐 콩과작물 공유질소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이제닉하고 프라즈모스키 두 사람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세균이죠. 뿌리옥이 세균에 의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세균은 순사물 기생체로 배양이 잘 되죠. 인공 배지상에서 배양이 잘 된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다. 보시면 되고요. 콩과작물은 뿌리옥 박테리아 인공 접종법이 개발이 됐고, 1890년, 1893년에 클로스트리디움은 기본적으로 현기성 세균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아조토박터, 호기성 세균 등은 질소 고정 미생물들이 1893년도 19세기 후반 정도에 발견이 됐다. 사실은 이제 출제가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올해차처럼 쉽게 출제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뭐 많이 안 들어봤던 이름들이 출제가 되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작물의 개량
관련된 인물들을 보면 카메리우스는 식물에 암수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고요. 코엘로이터는 식물의 성에 관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그 책을 출간했고 교잡에 의해서 개체를 얻는데 성공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웨이는 다 아시죠? 이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작물 개량 관련해서 이제 5회차 시험에 이제 쉽게 출제가 됐다. 다웨이는 진화론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다웨이는 짝짓기가 틀린 것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다웨이의 진화론. 그다음에 바이스만은 용불응설. 바이스만도 올해 시험에 출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멘델 유전법칙. 요한센은 이제 육종 쪽에서 순개설을 밝혀내서 품종 개량에 이바지한 인물이다. 요한센은 많이 등장할 테니까 요한센은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순개설 기본 내용은 이제 순개에서의 선발은 선발 효과가 없다. 그게 주 내용인데 뒤에 가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오건도 출제가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등장한 것 같아요. 3번. 초파리 실험으로 반성 유전을 발견하는 등 유전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유전학 발전에 이제 그 비교적 뒤쪽에 있는 사람이죠. 오건. 초파리 실험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밀러는 엑선으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걸 발견하고 이 돌연변이에 대한 연구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작물 보호 관련된 인물들. 리웨녹 그 앞에 성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이름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작물 보호는 여러 가지 이제 병해충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병해충들 특히 이제 병은 현미경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제 병을 일으키는 병의 원인이 이제 가장 작은 생물체부터 이제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것 종류에 보면 바이로이드, 바이러스, 예를 들면 바이러스성 병원이라고 하죠. 나머지 생물성 병원에는 이제 여기 바이러스하고 세균의 중간 정도의 그 크기를 가진 게 이제 파이토플라스마예요. 많이 들어본 이름은 아니죠. 파이토플라스마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파이토플라스마는 이제 에메노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마이코플라스마 라이코 오르가니즘. 그래서 이제 동물의 병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하고 세균의 중간 정도의 생물체를 이제 에메로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유사 생물체를 이제 파이토플라스마라고 정확하게 불러야 된다. 한 3, 4년까지만 해도 혼동해서 사용했는데 사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테리아, 세균이 있죠. 그다음에 곰팡이. 그다음에 얘네들보다 큰 게 이제 뭐 선충, 기생성 고등식물 뭐 이런 것들 종류가 있는데 뭐 아무튼 이 정도까지. 근데 얘네들이 크기가 작다 보니까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현미경 발달은 이제 보통 광학 현미경으로도 이제 관찰이 가능한 거는 이제 곰팡이들은 가능한데 여기 위쪽으로 갈수록 여기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 같은 경우는 전자 현미경 아니면은 관찰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는 현미경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미경을 발달했고 박테리아, 그러니까 세균까지 발견하여 미생물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은 리웨녹부터 시작이 됐다.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곰팡이, 세균하고 곰팡이는 이제 크기가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또 바이러스까지도 오랜 기간이 걸렸고요. 아무튼 전자현미경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제 뭐 바이러스의 실체를 밝히기는 힘들었었죠. 자, 그다음에 버케이. 버케이는 감자의 부패가 곰팡이에 의한다는 것이 밝혔다. 이제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썩으니까 곰팡이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때부터 버케이부터 이게 곰팡이가 썩는 원인이라는 걸 밝혀냈다는 얘기죠. 곰팡이가 부패의 원인이다. 그 원인은 곰팡이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파스텔은 다 아시고요. 병행군서를 부상한 사람. 파스텔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 다음에 밀라르데. 밀라르데는 이제 그 최초의 살균제인 보르덱. 또 이제 포도의 녹균병을 방지할 때 사용하는 보르덱을 창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밀라르데. 녹균병, 포도의 녹균병 방지학제다 정도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감귤지대에서 피해를 주는 깍지벌레. 깍지벌레는 뭐 뒤에서도 한 번 더 보겠지만, 이제 보통 진딧물 깍지벌레는 흡집성 해충이에요. 그러니까 빨아서 피해를 주는 그런 해충인데, 지백을. 자, 깍지벌레가 대박벌레. 보통 이제 우리 순 이름으로는 대박벌레라고 하는데, 보통 무당벌레를 이제 대박벌레라고 합니다. 무당벌레에 의해서 방제가 가능하다는 게, 보통 천적을 도입한 방제는 이제 생물학적 방제라고 하고요.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그 재배 기술 쪽에서 이제 보면은 생물학적 방제의 내용이 나오는데, 천적을 이용한 방제 방법은 생물학적 방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계속 가지고 와야 될 건 아니고 한 번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초의 이제 그 세균병이 이제 화상병입니다. 화상병. 이제 불에 걸린 것처럼 되는 화상병, 불화자에다가 상체할 때 상자. 그래서 우리는 불마른병이라고 하는데, 그 세균병이 이제 벌에 의해서, 매개충이 벌에 의해서 매견된다는 것도 처음에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방제 분야에서 포코니, 얘도 이제 기존에 출제가 됐었고요. 최초의 이제 유기합성 살충제인 호르몬형 이행형 이사디. 이게 옥신유예요, 옥신유. 이게 제초제로도 사용이 돼요. 고농도에서는 제초제고요. 저농도에서는 식물 생장 조절제. 근데 식물에서 이제 옥신이 호르몬 역할을 하는 것은 뭐 보통 10-5승에서 10-6승 정도의 농도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이보다 농도가 높으면 이제 상편 생장을 하죠. 그러니까 옥신이 높은 쪽에 생장이 빠르고, 옥신이 농도가 낮은 쪽은 생장이 이제 그냥 기본이니까 이게 이제 오므라드는 오갈 증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죽게 하는 살초장애를 일으키는 약제가 이사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잔디밭의 광역 잡초, 그다음에 논이 이제 논도 잔디나 벼도 그 외떡잎 식물이니까 벽과 잡초니까, 벽과 잡초를 제외한 광역 잡초를 방지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최초의 화학 유기합성 제초제인 이사디, 포코니가 합성해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97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제초가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이게 이제 뭐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비약적으로 수량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잡초에 의해서 수량이 많이 탈취가 됐는데 손쉽게 이제 잡초를 방지함으로써 그 생산량은 그 농약이 발명됨으로써 엄청난 수량 증가를 가져왔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식물 생장 조절제. 다윈의 굴광성을 관찰했다. 굴광성도 이제 옥신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굴광성과 관련된 이제 광파장은 이제 보통 청색광, 물론 이제 뒤에 이제 광 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될 건데, 청색광과 관련이 깊고요. 청색광의 이제 파장 영역은 한 400에서 450 나노미터 사이, 400에서 480 중에 한 450 나노미터 정도가 가장 굴광성에 관련이 깊고요. 그 다음에 귀류 자엽초, 귀류 어린 줄기 선단부에 자엽초에서 식물 생장 조절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 이게 뭐 옥신이에요. 옥신. 옥신의 존재 여부를 밝혀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옥신이라는 것 자체는 몰랐었고 어떤 뭐 물질이 존재를 해서 식물 생장과 관여를 한다. 그 정도를 밝혀낸 거죠. 실험적으로. 그다음에 쾌글. 은 이제 식물 생장 조절 물질의 본체가 옥신임을 규명하였고, 옥신은 최초 식물 생장 조전제임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이제 웬트는 몰랐었고, 실험적으로 뭐 어떤 물질이 존재할 것이라는 정도로 알았었고, 쾌글은 그게 옥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쿠로자와 한문이로는 흑택이네요. 흑택. 한문이로는 잘 안 나오니까 쿠로자와 정도 아시면 되고. 이제 키다리병에 걸린 배에서 세포 신장을 촉진하는 식물 생장 조절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물질을 이제 지베렐린이 최초로 발견된 것은 식물병, 식물들이 도장하는 이제 키가 커지는 그런 이제 키다리병이라는 게 이제 병이 있는데, 그 병원체가 분비하는 어떤 물질, 도장하게 하는 물질이 이제 지벨렐린이어서 그 명을 따서 그 병원체 이제 학명이 지벨렐라 후지쿠로이니까 그 지벨렐라 후지쿠로라는 학명을 따서 지벨렐린이라고 호르몬 이름을 명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쿠마, 한문 이름으로는 대웅이네요. 대웅. 휴면을 유도하는 식물 생장 물질인 아부시스산. 그러니까 짝짓는 거는 오쿠마는 아부시스산, 그다음에 쿠로자와는 지베렐린,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제가 빼드렸는데 밀러는 키네틴, 정어리 정자 DNA에서 세포분을 촉진하는 식물 생장 물질, 사이토키닌 또는 시토키닌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가네는 에틸렌. 식물 지향 옥신, 지벨린, 사이토키닌, 그다음에 아부시스산, 에틸렌 다 나왔죠. 그다음에 생장 촉진 물질. 그러니까는 아부시스산 같은 경우는 생장 억제 물질이고요. 그 위에 옥신이나 지벨린, 사이토키닌은 생장 촉진 물질이고, 물론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하겠지만 이런 생장 조절 물질이 어떤 한 가지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상대적인 농도. 예를 들면 정화 우세 법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이토키닌의 농도보다는 옥신의 농도가 높을 때 주로 이제 정화 우세 현상을 나타내고, 반대로 사이토키닌의 농도가 높을 때는 이제 치가 우세 현상을 갖게 하는 식물 생장 조절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첼이라는 사람은 생장 억제 물질 중에 일종인 이제 이사 DNC를 발견한 사람이다. 이게 앞쪽에 식물 개량 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쪽으로 출제가 됐고요. 이제 빠진 쪽이 식물 생장 조절 물질, 제가 이제 올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나오지 않았고, 한 번 정도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잘 짝지어서 좀 구분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재배 형식은 출제는 좀 오래 전에 한번 됐었어요. 됐었고,
뭐 내용들이야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한문 용어들이라 좀 용어들이 낯설기는 하죠. 소경 할 때 이제 소경은 여기 이렇게도 쓰고 뭐 이렇게도 쓰는데 성길소자예요. 성길소자. 그러니까는 재배 형태가 이제 그 조방적으로 이렇게 이제 드문드문 재배되는 약탈식 농업에 가까운 재배 형식을 이제 소경이라고 합니다. 소경. 식경은 이제 식민지 할 때 식자잖아요. 식민지 할 때 식자. 그 이제 한번도 그 앞에 이제 이걸 사용하기도 하지만 석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다 앞에다 이것도 식민지 똑같은 이름이에요. 심을 식자도 되고 식민지 할 때 식자도 되고요. 그래서 식민지 농업.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식민지에서 그 식민지의 이제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재배하는 형태. 그래서 미개지에서 주로 구매인이 경영하는 재배 형태가 이제 식경이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키워드는 식민지 농업 형태니까 식경, 식민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곡경은 그 곡자가 이제 곡식할 때 곡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옆에 지문에 보면 마찬가지로 키워드는 이제 곡류 위주 농경이니까 곡류를 재배하는 형태 재배 형식 곡경. 그다음에 포경.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재배 경작지를 이제 포장 이렇게 하거든요. 포장. 그렇죠? 그거 할 때 일정한 어떤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장소. 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포경 그러면 이제 경자가 이제 뭐 그 재배라는 뜻이잖아요. 박할경자거든요. 박할경자. 그러니까 경자는 다 똑같고요. 포경. 혼합형 형태다. 유축농업, 혼돈농업의 형태, 식량과 사료를 균형 있게 생산하는. 그러니까 키워드는 식량과 사료를 균형 있게 생산하는 농업 형태, 재배 형식, 그걸 포경 이렇게 하고요. 포경. 이제 원경은 이제 원자가 그 원예할 때 원자잖아요. 정원할 때 원자도 되고요. 그래서 원예 또는 원예적 농경 형태. 키워드는 뭐 원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출제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지문들이에요. 좀 용어들이 낯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의 건 없어요. 뭐 한 번 정도만 뭐 익혀두시면 오래 가지는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작물의 기원과 전파에서 식물의 진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뭐 거의 이쪽 부분에서 출제 빈도가 거의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식물의 진화 과정은 이제 새로운 변이, 아무튼 뭐 자연 교잡이라든지 뭐 그 돌연 변이 등에 의해서 새로운 변이가 창성이 되면 적응하는 것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도태가 되죠. 도태 적응. 그다음에 그 지역의 환경에 좀 더 잘 적응하는 순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여러 가지 격리. 그러니까 격리는 뒤에 나오는 이제 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리적 격리, 그다음에 생리적 격리, 그다음에 윤리적 격리 뭐 세 종류가 있는데 그 내용도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고요. 뭐 도태, 순화, 격리는 지금 그 식물 진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다 설명드렸고요. 자, 격리 부분은 그 세 가지. 지리적 격리, 생리적 격리, 인위적 격리. 그 중에서 이제 생리적 격리가 내용상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리적 격리가 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간 벽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섬과 같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교잡이 일어나지 않는 유인적 교잡이 방지되는 것, 지리적 교잡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생리적 격리는 이제 개화기 차이.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하고 가을에 피는 꽃하고의 교잡은 일어날 수 없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교잡 불임. 보통 이제
종간 교잡은 그래도 가능한데 속간 그 이상의 이제 분류 단위로 가면은 이제 교잡이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전혀 교잡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교잡 형태도 있으니까 교잡 불임 등도 하나의 생리적 격리가 되죠. 인위적 격리는 인위적으로 뭐 망실이라든지 망사 등을 씌워서 꽃가루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인위적 격리다 보시면 되고, 내용적으로는 뭐 생리적 격리, 지리적 격리는 원래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자체가 뭐 그 내용이니까. 그래서 생리적 격리에서 개화기 차이, 교잡 불임 두 가지 생리적 격리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작물의 발달 방향, 뭐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가 가장 높죠. 이 부분 쪽에서 가장 높은 부분. 얘는 이제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내용상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뭐 아무튼 쉬운 작물에서 잘 나오고 이쪽 부분에서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부분이다,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야생종하고 이제 재배종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야생종. 개념적으로는 야생종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보호가 없이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해야 되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개념이고요. 재배종은 인간을 보호하여서 이제 재배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질문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야생종 먼저 보면, 야생종은 야생식물의 경우 종자가 결실한 후 환경은 생존에 부적합한 겨울철이기 때문에 휴면성이 강한 것이 보통이고 휴면의 정도는 종자마다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얘가 이제 종자로 이제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일반 야생종들은 한꺼번에 발화가 안 돼요. 다 한꺼번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거 한꺼번에 다 나왔는데 기후가 아주 좋으냐, 막 빙하기가 왔다든지. 이게 종자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보호 물질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게 발화돼서 나오면 이제는 이제 외부 환경하고 접하는 거잖아요. 아주 덥다든지 아주 고온기에 처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일시에 다 멸종을 하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휴면성이 길어요. 휴면성이 커서, 휴면성이 강해서 한꺼번에 반드시 나오지 않아. 발화가 순차적으로. 얘가 발로 빵 차서 넘어져 나가봤는데 별로 안 좋아 상황이. 그러면 나는 안 나갈게 하고 기다렸다가 서서히 발화를 한다는 얘기. 이게 살아남기 위한 그런 생존 전략인 거죠. 그렇죠? 야생종들은 발화가 일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반면 재배종들은 얘네들 이렇게 나오면 불편해. 그렇잖아요. 이게 같이 일치에 발화를 해서 같이 생육을 해야지, 수확을 할 때 같이 수확을 하는 게 좋은데 얘 나오면 얘 먼저 수확하고 하나 따로 수확하려면 그건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재배종은 휴면성이 약하다, 야생종은 휴면성이 강하다. 잘 나오는 지문이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죠. 기본적으로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저온, 적온, 적습 조건이 되어도 종작 일부만이 발화하고 대부분은 휴면을 장기간 지속함으로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야생종의 특징이죠. 그런 면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배종. 작물은 수확 즉시 저장하고 이듬해 봄에 파종할 때에는 일제히 발화해야 하므로 강한 휴면성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작물들은 대부분 휴면성이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발화 억제 물질, 종자 내에 있는 발화 억제 물질이 감소되거나 소실되는, 아예 없어지는 방향으로 진화된 식물이 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작물은 출하 후 생육 초기 불량 환경의 병해충 극복을 위해서 강한 생명력이 요구되므로 생장 에너지가 많이 저장된 대립 종자로 발전했다.
아무튼 종자 크기가 클수록 여러 가지 이제 그 저장 물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재배종들은 야생종에 비해서 대립 종자 크기는 크고 저장 물질이 많은 형태로, 일반적으로 야생종들은 종자 크기는 작고 종자 수는 많아요. 다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야지 종족 분산이 더 유리하니까. 그렇죠? 별을 봐도 그렇죠. 야생종하고 재배종하고 비교했을 때 재배종들이 훨씬 더 종자 크기가 큰 형태로 발전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품종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물론 이제 종자 알수가 많은 품종이 있고, 그다음에 종자 크기가 크고 무거운 품종이 있고, 수중형, 수수형 나중에 이제 한번 더 볼 거고요. 디귿. 종자지구 단백질 함량은 낮아지고 탄수화물 함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디귿번 같은 지문들이 그 좀 잘 바꾸는 지문이죠, 그렇죠? 잘 바꾸는 지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원래 벼의 주성분, 쌀 아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에요. 주성분이 뭐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건 전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식하는 부위에 주로 많이 획득하는 그 성분, 탄수화물 함량.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야지 식미가 좋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단백질 함량이 많아지면 식미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등숙기 때 이제 환경이 불량하다든지 그러면은 단백질 함량이 많아지고 탄수화물 함량은 적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재배종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증가하고 단백질 함량은 낮아진 쪽으로 발달을 했다. 디귿번 같은 거 이렇게 바꿔서 지문을 구성하기 좋은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니을. 수학 시에는 모든 종자가 일시에 성숙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성숙 때도, 발화할 때도 일시에, 성숙 때도 일시에 성숙하는 것이 수확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리에 편하죠. 그다음에 분할, 분지가 일정 기간 내에 일시에 발생하고, 보통 벼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그 벼 외에 이제 작물들, 식물들은 이제 분지라고 하죠. 가지, 그렇죠? 분할, 분지.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에 일시 발생하고, 또한 개화기도 일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발달했다. 개화기. 성숙, 개화, 발화 다 일시에 되는 게 재배종의 특징이죠. 그다음에 성숙시 종자의 탄립성은 작은 방향으로, 수량은 많은 방향으로. 수량은 당연히 많은 방향으로 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탄립성은 잘 떨어지는 거거든요. 모체로부터 잘 분리가 되는 거예요, 종자가. 그러니까 야생종 같은 경우는 모체로부터 잘 떨어져야지 이게 종자 산포력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재배종은 이게 수확을 하는데 그냥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수량이 손실이 크죠. 그러니까는 탄립성이, 그러니까 탈곡이나 운반 과정 또는 저장 과정에 손실이 많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야생종은 잘 떨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위에 탄립성과, 아니, 그 위에 휴면성과 탄립성이 잘 되는 쪽으로, 그렇죠? 야생종은. 그다음에 재배종은 휴면성과 탄립성이 약화되는 쪽으로 발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지문 휴면성, 탄립성, 야생종.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휴면성, 탄립성이 이제 재배종하고만 연관이 된 게 아니고요. 이제 재배종 중에 인디카형, 그다음에 자포니카형. 자포니카, 여태 자포니카, 온대 자포니카, 온대 자포니카. 이쪽이 야생종 쪽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는 이런 개념으로 출제되는 것도 많죠. 얘하고 비교할 때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된 품종이 이제 통일벼 같은 경우도 이쪽이 이제 좀 야생종 쪽에 더 가깝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뭐 아까 휴면성, 탄립성 이런 거 구분할 때의 구분이 쉬워요.
중요한 개념이죠. 이걸 뭐 그때그때 지문마다 다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숙시 종자가 탈립성 작은방으로, 그 다음에 비읍번, 가능한 양분을 많이 흡수하여 필요 부분만 발달시켜야 하기 때문에 내비성이 강한 쪽으로. 내비성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질소질비를 잘 흡수하는 성질이에요. 질소질비를 안정적으로 이제 생육하는 그런 특성을 이제 내비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질소질비를 많이 흡수하면 식물체가 연약하게 자라잖아요. 연약하게 자라면은 도복이 잘 되고 안정적으로 생육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강한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내비성이라는 게. 그래서 내비성이 강한 쪽으로 발달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야생 식물들이야 지게들이 알아서 잘 뭐 양분 흡수하고 이렇게 살지만 대부분 이제 작물들은 이제 시비를 하잖아요. 비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거기 참고사항, 야생과 재배의 이제 비교, 벼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위에 내용하고 약간 틀린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볼게요. 번식 방법은 주로 이제 재배변은 종자 번식, 야생변은 종자 과정 번식. 무슨 얘기냐 그러면 생존 경쟁에서 훨씬 더 중요하죠. 종자는 이제 종자로만 번식하는 것들은 보통 그 일반 식물에서도 이제 1년생 식물들은 대부분 종자로 번식하는 것들이 많고요. 종자만 남기고요. 단년생 식물들이 이제 종자 번식과 영양 번식을 같이 경험하면서 종자로 번식하기에 이제 까다로운 그런 환경이 되면 영양 번식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생존 경쟁에서 훨씬 더 영양 번식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같이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야생종들은. 이게 안 되면 이것으로도 가능하도록 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번식 양식은 보통 재배변들은 타식성보다는 자식성. 보통 이제 벼도 이제 그 자식성 작물이죠. 이제 자가 수정에 의해서 이제 번식하는 그런 형태다. 자식성. 그다음에 이제 야생변은 주로 타식성이고 자식과 타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타식만 한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생존 경쟁력이 강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자식 타식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존 경쟁력. 민들레만 봐도 민들레 이제 그 서양 민들레가 있고 이제 우리 재래 민들레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재래 민들레는 우리 토종 민들레는 우리 토종끼리만 교잡이 돼요. 근데 서양 민들레는 안 가려요. 토종 민들레하고도 하고 지기끼리도 하고 이거 훨씬 번식력이 좋죠.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개화부터 개화까지 시간 얘는 이제 개념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자식성 작물의 개화와 동시에 이제 수정이 되는 게 수분이 돼서 수정이 되는 게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야생변은 어차피 타식성이 주니까 다른 꽃가루가 와서 붙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좀 길게 가야 되죠, 그렇죠? 길게 가야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 거의 재배변은 거의 5분 안에 그 화분의 이제 수명이 끝나고요. 야생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분 가까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암술머리 크기는 아무튼 저기 뭐 그런 개념으로 계속 가는 거죠. 야생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수분 되기가 쉽게끔 암술머리가 큰 형태로, 그다음에 재배배는 자가 수정하니까 자기 꽃가루 빠지니까 바로 작아도 수분이 되기가 쉽죠. 그다음에 꽃가루 수는 야생배가 훨씬 더 많겠죠. 꽃가루 생산이 많아야지. 만약 타식성이 주니까 비싼 데는 꽃가루 수가 많아야지 수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 개념이고요. 꽃가루 수명도 야생배가 훨씬 더 길어야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비상거리도 당연히 커야 되겠죠. 야생배가. 그다음에 종자 특성은 종자 크기는 큰 쪽으로 재배배는, 그다음에 야생배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자 수도 재배배가 많죠. 크고 많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종자 모양은 지박형, 그다음에
야생배는 지박된 형태여야지 이제 우리가 가식하기가 좋으니까요. 산형이고 작다. 그다음 탄립성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배배는 탄립되기 어려운 형태로 진화됐고, 야생배는 종자 산불하기 좋은 매우 용이한 형태로 탄립성이 좋게. 희면성은 재배배는 약화됐고 강한 형태로, 그다음에 수명은 짧고 야생배는 길고, 그다음에 까락은 없거나 짧고 강인하고 길고. 이게 이제 까락이 외형 쪽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얘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저기 재배하는 데는 불필요한 기관이에요. 괜히 있으면은 막 옷 속에 들어가고 막 얘를 조제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재배하는 재배종들에는 대부분이 까락이 없는 품종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품종들 중에서도 인디카는 아직 남아 있거나 없는 것들이 존재하고요. 품종 중에 얘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올해차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네요. 내용들이. 야생배는 강인하고 길고, 얘가 이제 보호기관이니까요. 그렇죠? 보호기관. 생태 특성으로는 이제 생존 연하는 당연히 단연생 야생배들이 길고요. 그다음에 감광성, 감원성. 얘는 재배배가 좀 둔감한 편이에요. 왜냐면 굳이 둔감하지 않아도 인간이 잘 보호해서 일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도 이런 것들을 잘 보살펴 주니까요. 근데 야생배는 민감해야 돼요. 추울 때 잘 감지를 해야 되고 더울 때 잘 감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살아남으려면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민감하다. 그런 특성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감광성이나 감원성에 야생배는 모두 민감하고 재배는 둔감하다. 저온성에 당연히 야생배들이 강한 것 쪽으로 계속 진화가 될 거고요. 왜냐면 자연 상태에서 저온에서 또는 고온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내비성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같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